안녕하세요. 조창현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드레피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1900년대 초반부 이 극단적인 좌우 대립이 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디장교와 스파이라는 영화 중에서 이 신문파리 소년이 호해를 뿌리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그것을 캡처해 봤습니다. 에밀 졸라가 이 공화국 대통령,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기사를 이제 호해 형식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신문파리 소년들이 이 호해를 돌리던 모습이 기억이 나서 한번 요거를 이 대문 사진으로 활용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드레피스 사건의 이 전개 과정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여파로 나타나게 된 이 극단적인 좌우 대립을 경험하게 된 프랑스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유대인 혐오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 전개 과정까지 살펴본 뒤에 이 드레피스 사건의 이 결과 나타나게 된 이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 그리고 공화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계기가 되죠. 이 1900년대, 1870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아직은 이 왕당파들의 그리고 황제파의 이 영향력이 국회 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공화파가 승리하게 되고, 계속해서 공화주의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본 뒤에 이 사건이 프랑스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서 호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에밀 졸라가 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지식인의 사회 참여 문제가 이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볼테르를 그 원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뭐 에밀 졸라를 많이 언급하게 되죠. 바로 그 문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u nom du peuple français, le premier conseil de guerre du gouvernement militaire de Paris a reconnu le nommé Dreyfus Alfred coupable du crime de haute trahison. La leçon à tirer du châtiment de Dreyfus est de montrer au monde ce que nous faisons des traîtres. Vous êtes désormais responsable du renseignement. Colonel, Si nous découvrons que Dreyfus n'est pas de traître, je pense que nous devrions agir rapidement dans l'intérêt de l'armée. Bon Dieu, mon colonel, laissez tomber. Ce sont eux, les chefs. Nous suivons leurs ordres. Je ne veux pas d'une autre affaire Dreyfus. ce n'est pas une autre affaire Dreyfus, mon général. C'est la même. Où est le dossier secret sur Dreyfus? Désormais, je m'en chargerai personnellement. On intercepte mon courrier. Je suis constamment suivi. Peux-tu prouver tout cela? Je voudrais éviter un scandale. C'est déjà un scandale. Je devrais quitter Paris quelque temps. Et toi? J'ai l'honneur de vous présenter Monsieur Émile Zola. Quelqu'un doit exposer toute l'histoire. En tant qu'officier d'actif, je ne peux rien écrire là-dessus. Vous non. Et moi si. J'accuse le général Mercier de s'être rendu complice d'une des plus grandes iniquités du siècle. J'accuse le général Billot d'avoir eu les preuves de l'innocence de Dreyfus et de les avoir étouffés. J'accuse les experts en écriture
rapport frauduleux. Maître, quand une société en est là, elle tombe en décomposition. 예, 영화 예고편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예, 먼저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이 1870년에 있었던 이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의 패배로 인한 이 반독일 감정이 일단 팽배했고요. 이 프로이센은 사실상 프랑스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이 베르사유 궁의 이 거울의 방에서 이 독일 황제직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프랑스인의 패배의식이 아주 짙게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독일 감정이 크게 불거지게 되죠. 거기다가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이 중세 이래로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는요, 사실상 독일에 빼앗긴 알자스 출신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 이 증오감에 이 패배의식에다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이 교집합을 이루는 이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이 사건의 이 대상이, 이 간첩 혐의의 대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왕정복고파와 공화파와의 갈등이 이 시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정복고를 바라는 가톨릭과 이에 편승한 일부 군부가 이 프랑스 조국 연맹을 결성하게 되죠. 예, 1870년에 이제 이 보불 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사실상 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 결과가 이 왕당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국회의원 중에. 물론 이 왕당파 안에도 이 정통 부르봉 왕과 이 복고 왕정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나폴레옹을 포함한 이 황제파가 또 갈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로 이것을 이 왕정복고파다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왕정복고파가 승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두 세력, 이 복고 왕정파와 황제파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활용한 공화파가 이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이 공화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정교 분리 원칙의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요, 이 유대인들이 간첩으로 몰리자 테오도르 헤르츠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겠다는 이 시오니즘 운동이 이 사건의 여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화 D장교와 스파이에서 이 가톨릭과 왕정 복고파의 활동을 애써 외면한 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군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한 것으로 이 영화가, 물론 영화라는 게 앵글을 잘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가톨릭과 왕정 복고파의 활동도 같이 다루었다면 좋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 무관 앞으로 온 편지를 이 청소부가 발견하는데요. 그 문서에는 정보 유출에 관한 계문서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정보 유출 문건에서 발견된 암호명 D에 따라 유대계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의 이름 첫 글자가 암호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지목되었죠.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드레피스를 간첩으로 몰아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군부는요,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사실을 은폐합니다. 반유대적인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계열 언론들도 드레피스 사건을 연일시러 이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톨릭계 신문인 라 리브르 파롤이라는 이 신문은요, 드레피스가 체포된 사실을 맨 처음 특종으로 보도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요, 이 1894년 11월 19일 대역죄인 유대인 장교 체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드레피스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고요. 프랑스는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극도의 갈등과 분열 양상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A4 용지가요, 사실상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이 프랑스 주재 독일 무관에게 전달된 이 리스트들이죠. 사실상 이 군사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요, 이 증거 부실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요. 사실상 종신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군부는요, 독일계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법인으로 지목했죠. 순식간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변호사 선임권도 박탈당한 채 군사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호사 선임권마저도 박탈당한 채 군사재판에 나가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해명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이 반역죄 그리고 간첩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1894년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드레피스는요, 이 종신형과 치욕적인 군적 박탈을 선고받게 됩니다. 군적 박탈. 이 소령이었던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이 한마디로 이 군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선고를 당하게 되죠. 사실 재판 과정에서 계문서의 서명과 자신의 필체가 다르다는 이의 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필체를 바꾸어 썼다는 근거를 내세워 그의 이의 신청은 묵살당하게 되죠. 이건 제 필체가 아닌데요? 라고 드레피스가 얘기를 하자, 그거는 얼마든지 바꾸어 쓸 수 있고 가짜로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의 이의 신청을 묵살했던 것이죠. 군적 박탈일식의 모습입니다. 군적이 박탈된 드레피스의 이 모습이죠. 꼿꼿한 자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군요. 이 드레피스의 군적이 박탈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군접 박탈식이 거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레피스를 죽여라 라고 외치는 모습을 사파로 그린 이 모습, 사파입니다. 드레피스는요, 이 군접 박탈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외쳤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유대인을 죽여라는 이 군중의 목소리에 무죄 주장은 묻혀버렸죠. 강제로 불명예에 전역한 후에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마의 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이 악마의 섬에 갇힌 드레피스가 이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파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요, 로로르지의 에밀 졸라가 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죠. 나는 고발한다. 이 에밀 졸라가요, 이 군사 재판을 모욕한 죄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작가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로로르에 우리말로 하면 여명이 될 것 같아요. 여명지에 나는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고하고 시민사회에 이 드레피스 사건의 이 잘못된 오판을 폭로하게 됩니다. 졸라는 이 군사재판을 중상 모략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죠. 그 뒤 1899년에 귀국하게 됩니다. 한번 나는 고발한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바로 이렇게 해서 사법적 오판이 저질러졌습니다. 게다가 드레피스의 도덕성, 부유한 환경, 범죄 동기의 부재, 끝없는 무죄의 외침은 그가 뒷바티 소령의 기발한 상상력, 그를 둘러싼 종교적 환경, 우리 시대의 불명예인 더러운 유태인 사냥 등의 희생자였음을 더욱 확신하게 합니다. 저는 큰 고통을 겪은 인류, 바야흐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닌 인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 진실의 빛에 대한 이 열정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불타는 항의는 영원의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재판소로 소환하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실상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부에서는 군부 만세를 외치며 이 군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이 시기에 사실상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이 결투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팡이들 들고 이 신사들이 이 드레피스가 무죄냐 유죄냐를 두고 이 결투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사실상 이
아예 이 앳배를 가지고 이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결투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이 결투가 이 시기에 횡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결투에서 사람을 죽여도 사실상 그거는 무죄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 재심 반대파는요, 졸라의 기사를 길거리에서 불태우는가 하면 초상을 매달았으며 이 졸라를 죽여라, 유태인을 죽여라, 군대 만세 따위의 구호를 외치며 군중을 선동했고요. 유대인 상점을 약탈하거나 유대인에게 테러를 가하는 등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을 둘러싼 말다툼과 주먹다짐이 아주 일상화되어 버리죠. 인권과 국익은 극렬한 논쟁을 초래한 이슈가 됩니다. 인권이냐, 국익이 먼저냐, 이 이슈는 지금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갈등 양상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으로 나아간 사건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결과 군사재판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에밀 졸라를 비롯해서 아나톨 프랑스, 그리고 앙리 푸에ን카레, 그리고 장 조레스 등 수많은 공화파 지식인들의 프랑스 군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세계 언론과 외교적인 부담이 날로 가중되는 와중에 이 재심이 이루어지게 되죠. 1898년 8월 진범 에스테라지와 함께 문서를 조작한 앙리 중령이 이 감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드레피스의 재심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군사법원은 10년형으로 형량만 감했을 뿐 유죄 판결은 계속 존치시켰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는 풀려났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죠.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하자 즉시 1904년에 재심이 또 한 번 청구되게 됩니다. 1906년 드레피스의 무죄가 선고되고요. 이 모든 혐의를 받고 복권되어 육군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 후 소령으로 승진하고요.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고 중령으로 진급한 뒤 전역하게 되죠. 1935년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드레피스 사건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정교, 즉 정치와 종교 분리법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됩니다. 1905년에요. 이 정교 분리법이 통과되고요. 이 라이시테 원칙이 확립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이시테는 이 비종교성이죠. 이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프랑스 공화국에서는
어떠한 종교도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종교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종교 건물은 공공재산으로 환원하고 종교는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한 이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발표되자 교황 비오 10세는 사목서원을 통해 이 프랑스 정교 분리법에 관하여를 통해 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게 되고요. 이후 수년 동안 프랑스와 가톨릭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게 되죠. 이제 정교 분리법이 1905년 제정됨으로써 이전 시기에 국교였던,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와중에서 국교가 아닌 적이 있었죠. 사실상 국교를 이 절대완정 시기의 국교인 이 가톨릭을 이 국교로서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 혁명 기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국교로서 이 가톨릭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사실상 이 정교 분리법을 통해 이 가톨릭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시기를 이 시기 이후 겪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이 서유럽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구분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이 많은 유럽인들이 긴 세월 동안 문화적, 혈연적으로 서유럽에 거의 동화되어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한 1200년대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생활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면 외에 이 언어적인 면, 문화적인 면, 혈연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서유럽인과 구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많은 혼혈 과정을 거쳐서 거의 서유럽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시기에 갑자기 드레피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과 이 비유대인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동유럽 및 러시아인들을 비웃거나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간첩이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이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의 강풍이 휩쓸게 되죠. 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고 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이 프랑스 혁명에 가장 많은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두고 이 학자들 간에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사실상 유대인이죠. 사실상 종교적인 이유로 이 참정권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프랑스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상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실상 1789년, 1791년에 이 입헌 의회가 이제 이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에서 사실상 이 유권자는요, 이 재산세와 소득세를 어느 정도 내느냐에 따라 이 참정권을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참정권을 얻게 되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재산이 없는, 소득이 없는
이 일반 프랑스인들은 투표권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유대인들이 프랑스 혁명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바처럼 유대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 동유럽 및 러시아인들의 행각을 보면서 이 비웃거나 인종차별에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이 간첩이다더라 라는 풍문이 한번 휩쓸기자마자 이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900년대 초 사건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정계에서는 일부 왕정복고파와 이 군국주의 세력들이 드레피스가 유죄임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가 아직도 유죄임을 믿는다는 주장의 논문과 서적도 다수 출간되었죠. 국가와 군을 모든 것에 우위에 두는 군국주의 세력, 그리고 왕정복고파의 선동의 십사인 대중의 광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재심 판결 전에 이 드레피스를 지지하던 대학 교수들은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모조리 낙선하는 등 한때 공화파가 거의 괴멸당하기 직전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드레피스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면서 이 공화파가 승리하게 되죠. 이 드레피스 사건의 결과는 극단적인 사회 갈등입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이 프랑스에서 논란이 일자 이 결투가 급증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투라는 것은 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사고도 이 시기에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결투라는 것은 합법화된 이 싸움의 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투로 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사법부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아울러서 이 사건 관련자였던 이 조르주 삐까르 이 중령은 물론 진범인 이 에스테레 하지마저 이 결투를 서로 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 이후 인권과 평등을 외치면서 전 유럽에서 유대인에게 관대했던 프랑스가 유대인 전체를 잠재적인 반국가 집단으로 낙인 찍는 행태는 엄청난 후폭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엄청난 후폭풍을 이야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요, 이 BC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C 체제라는 것은 간단히 말을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만주국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프랑스 전체를 이 점령한 후에 이 BC 체제, 즉 프랑스를 2등분해서요. 이 프랑스 북부, 이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는 이 독일 나치 정권이 이 직접 통치를 하고요. 이 남쪽인 이 BC 체제를 이 괴뢰 정부를 내세워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BC 체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부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나치 체제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이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이러한 현상이 그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드레피스 사건의 한 여파로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의 과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제가 8주 차에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놓쳤어요. 학생분들이 왜 과제를 안 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놓쳤으니까 그 점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로 물론 9주차이긴 하지만 이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불 전쟁의 패배가 프랑스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보불 전쟁의 패배는 사실상 이 패닉 현상을 불러일으켰죠.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랑스에서 이 알자스 지방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시민이 유태인이 이제 그 독일어를 구사하는 이 유태인이었는데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제 풍문이 돌게 되고 간첩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을 불태워서 그 시체를 나누어 먹는 이 식인 문화가 나타나기도 해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의 패배, 이 공황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감성적인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밖에도 여러 영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국익인가 인권인가, 다시 말하면 국익이 먼저인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은 다 약간 뒤로 잠정적으로 밀어두고 국익을 우선시해야지 될 것이냐, 이 국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은 국익보다 우선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이 시기에 드레피스 사건을 이 결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익이 우선하는지 인권이 우선하는지 어느 거를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과제로 한번 써봤고요. 이 두 동강난 프랑스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치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상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왕정복고파와 공화파, 어떻게 보면 이 좌우 간의 극한적인 갈등이 사실상 이 보불 전쟁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프랑스가 이 인권이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이 버팀목이 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으로 이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의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 반대주의와 그 정반대인 시오니즘의 이 대립도 이 드레피스 사건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패전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 하나가 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알자스 지역에 사는 이 독일의 이 땅을 빼앗겼던 알자스 지방에 살던 이 유대인들, 독일계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혐오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예,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요거는 뭐 한번 A4 2페이지 정도로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네 번째를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어떤 사건을 두고 국익이 우선해야지 되는지 아니면 국익보다는 인권이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을 각각 조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국익이 먼저인지 인권이 먼저인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이 반유대주의와 시오니즘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날씨가 건조하고 춥다 보니까 목이 좀 좋지가 못하네요. 아름다운 목소리는커녕 이거 완전히 엉망인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